파티와 미지행이 함께하는 사회공론장 프로젝트, 오늘은 박태순 대표님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하려나 모르겠네요. 네, 파티의 인문디자인연구소 함동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저는 미지행의 김보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계속 정기적으로 사회 공론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미 뭐 일찍이 20년 전부터 이렇게 공론장의 역할, 공론장의 그런 중요성을 생각하시고 계속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서 또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그 박태순 대표님께 이렇게 굉장히 좀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고요. 또 그 공론장 한국 공론장 포럼 대표이시지만 또 갈등 관리 그 연구소의 또 소장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그런 좀 듣고 싶은 이슈에서 그 가장 최일선에서 이렇게 또 해오셨던 분이 아닌가 생각돼서 오늘 정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그 원래 전공이 그런 생태학이나 또 동물 또 환경 이런 쪽으로 알고 있고 생태학 박사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또 그런 이제 그 갈등과 또 공론장의 이런 것에 이렇게 또 해오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조금 이렇게 소개를 먼저 해주시고 소개를 네,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네 해주세요. 아이고, 팔자죠, 뭐 팔자는. 원래 이제 대학에서는 자연과학, 생물학을 공부를 했는데 뭐 하여간 그러면서 이제 뭐 이것저것 이제 뭐 잡식을 많이 했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이렇게 대학도 거의 뭐 간당간당하게 졸업을 한 다음에 우리 때는 이제 대학 졸업하면 사회운동을 많이 했었어요. 저도 이제 뭐 사회운동을 한 7, 8년 정도 했죠. 뭐 노동 위장취업 같은 것도 한 적도 있었고 뭐 그다음에 92년 들어서 이제 그래도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연한 계기에 이제 대학원에 갔죠. 네, 환경대학원에 가서 94년에 이제 대학원을 졸업을 했어요. 근데 아마 대부분 모를 건데 CO2 요즘에 그 탄소 배출량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94년에 제 논문이 한국에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CO2 배출량을 산출한 거니까 거의 우리나라에서 아마 첫 번째나 두 번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에너지를 사용하잖아요. 뭐 휘발유 같은 거. 그러면 산업별로 CO2가 얼만큼씩 나오는지를 이렇게 계산을 해본 거야. 뭐 잘 맞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뭐. 근데 이제 공부를 해보고 나니까 환경 정책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 너무 이렇게 피상적인 정책만 다루고 하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환경을 알려면 그 밑에 이제 생태학을 좀 알아야 되니까 생태학 공부를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생태학 중에서도 제가 관심을 가졌었던 거는 소시알리티라고 사회성에 관한 부분이 제 전공이었었고, 사회성은 핵심적으로 이제 말 그대로 코오퍼레이션, 협력하고 컴페티션을 다루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오랜 동안 사회운동을 해봤기 때문에 그 개념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다가왔고, 제가 조금 이제 재밌는 연구를 했었는지 이제 제가 케임브리지에 이제 그 포스트 닥토리얼 코스를 가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경쟁과 협력에 관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경쟁과 협력에 관련 거는 어떤 뭐 사회학적 영역인가요? 아니면은 자연과학과 사회학이 뒤범벅이 된 거죠. 그 학제가 그렇게 돼 있나요? 그 얘네들은 뭐 이렇게 인문 사회과학 뭐 하고 자연과학하고 같이 하니까. 그 당시에 2003년에 이제 노무현 정권이 등장한 이후에 우리 사회가 엄청난 갈등에 휘말리게 돼요. 사람들의 기대 수준이 이제 생기니까. 그래서 당시에 이제 뭐 천성산, 또 새만금, 부안 사태, 뭐 여기 사패산 사태까지 막 이렇게 갈등이 막 대형 갈등이 막 엄청 쏟아져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게 갈등을 이전처럼 이렇게 권위적인 방식이 아니라 조금 합리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 관리는 컨트롤은 아니고 매네이지먼트인데
매니지먼트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환경으로부터 이제 갈등 관리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어요. 딱 그러다가 이제 사람을 찾다가 이제 내가 걸린 거지. 그 일에 적합하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하다가 귀국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갈등 관련해 가지고 일을 했죠. 그러다가 2006년에 이제 이걸 좀 사회적으로 좀 확산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사회갈등 연구소를 만든 거예요. 2006년에. 그래서 이제 주로 현안들을 계속 다뤄왔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현안들에는 제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알만한 뭐 밀양 뭐 무슨부터 제가 제주 강정마을에 한 30번 정도 갔었어요. 갈등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갈등 현안 조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해왔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공론 관련해 가지고 고민을 한 거는 단초는 2008년에 그 광우병 쇠고기 파동이 났을 때부터 시작이 됐죠. 이 시민사회가 포괄하지 못하는 저 사람들이 뭘까? 이제 그런 고민들 그때 많이 했었잖아요. 소위 뭐 다중의 출현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저 사람들이 필요한 운동은 뭘까?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근데 고민의 답은 얻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게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는 이제 2016년, 17년 촛불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그 본격적으로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다가 한국공론포럼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었죠. 국회 턱 밑에다가 공론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다중의 의사를 결집해서 국회의원들한테 바로 때리자 이렇게 이제 그런 취지로 한국공론포럼을 국회 소속으로 만들었고 그 중요한 문제들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공론장을 실제로 열어요. 9월 달에도 그 지금 박원순 시장 수사 관련해 가지고 공론장을 국회에서 할 거예요. 그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하루 종일 논의를 해 가지고 나온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하죠. 정리해서 국회의원들한테 다 뿌리는 거죠. 뭐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뭐. 저희가 계속 뭐 세대 갈등이나 또 그런 뭐 이번에 또 그런 젠더 간의 그런 갈등이나 뭐 지역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이렇게 논의가 되었는데 지금 아까 그 청년 칸막이 걷어차기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청년 간 갈등인 건가요? 그렇죠. 세대 갈등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인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주도권을 그 기성세대가 쥐고 있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은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고 그러려면 물러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안 물러나잖아요. 그러면은 반격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짱돌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그렇게는 안 되고 힘을 청년들이 공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무너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무너뜨리려면은 내부에서 결집된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힘을 전혀 결집시키지 못해요. 근데 왜 결집시키지를 못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그 조국 사태를 보면서 청년들하고 얘기를 하고 저도 이제 고민을 좀 하고 하면서 보니까 청년들이 일단 하여간 옛날하고 다르게 집단적인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잖아요. 공동체를 경험한 경우가 별로 없단 말이야. 생활 공동체를 경험한 경우가 유아원 정도밖에 없다. 유치원, 유아원 정도.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그 코퍼레이션보다는 컴피티션이 훨씬 더 강한 공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데다가 이제 기성세대가 굉장히 무지막지하잖아요. 이 586들이. 그러니까 전부 개별적으로 포섭하는 거야. 개별적인 라인을 통해 가지고 시민단체도 들어가고 정치권에도.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이 내부에서 형성이 안 돼요. 청년 내부에서 스스로 리더십이 형성이 안 돼. 그런가 하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청년 내부에
넘을 수 없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만 부서진 게 아니라 내부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칸막이가 굉장히 강한 칸막이가 존재하더라는 거야. 제가 영국에서 보니까 애들이 유치원 때부터 귀족이 가는 학교가 있고 평민이 가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바꿔서 갈 수가 없어. 경제적으로 커버가 안 돼. 뭐 예를 들면 4만 불, 5만 불 하는데 어떻게 가? 평민이 못 가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출생주의가 이제 통하는 이제 사회가 돼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만나서 서로 차이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우리 청년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각자가 해야 될, 있는 처지에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자각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서로 간에 우애감을 느껴야 되잖아요. 스크린 도어로 죽은 애를 보면서 야, 저게 같이 살아야 될 애인데 우리 세대, 같은 세대 사람들인데 라고 하는 걸 느껴야 되잖아요. 제가 조국 사태 때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깜짝 놀란 것이 당시에 서울대에서 그 노동조합에서 일하던 어떤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대부분 잘 모르고 또 어떤 애들은 그 문제에 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은 공간에서 사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연대감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쨌든 우애감 같은 게 없는 거지. 근데 우애감이 없는 게 따로 살아서 그래요. 따로 살잖아요. 이렇게 가는 길도 다르고 만나는 사람도 다르고 이렇게. 근데 결국은 청년 내부의 그런 칸막이를 걷어차는 노력을 하면서 그 내부에서 과제 설정도 되고 그 내부에서 에너지도 만들어지고 그 내부에서 리더십도 형성되는 거거든. 그 에너지와 리더십이 형성돼야지 그거 가지고 부모 세대를 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차이라고 하는 건 차이를 인식할 때 차이가 되는 거거든. 그 차이를 인식하는 거, 그리고 그 차이를 어떻게 에너지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자기 모색이 없으면 다 각계격파 당하고 다 586들 기성세대의 터미널로서 역할만 하다가 끝나는 거지 뭐. 그러면 그거는 비극이지. 저는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들었던 얘기 중에서 또 새로운 말씀인 것 같네요. 사실 살펴보면 그 세대 안에서도 사실은 완전히 고립돼 있고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세대가 다음 세대를 좀 치고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거조차도 사실 되지 않는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또 여기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저는 에너지는 거기서 생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좀 복잡하고 많은 얘기들인데 이게 세대 갈등이라고 위장돼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586의 기득권이 자식들에게 새로운 기득권을 형성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득권과 기득권으로는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퉁쳐가지고 세대 갈등이라고 하면 그 내부의 모순은 포착을 못 하는 거지, 사실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문제만 지적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려면은 젊은이들은 젊은이 내부에서 그 내부 균열과 차이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포착할 수 아는 힘이 생겨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상황을 재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형성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리더십이 형성이 될 수 있거든요. 만남의 공간이 없어요. 만나야지 이런 놈도 있네. 제가 그래가지고 작년에 청년 그 칸막이 걷어차기 공론장 하면서 거기 노동하는 애들, 그 다음에 또 저 지방 대학에 있는 애들, 또 여기 소위 말하는 명문 대학에 있는 애들 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는 거야. 강남에 있는 놈들은 노동하는 청년들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걔네들이 왜 죽는지를 모르는 거지. 노동하는 애들은 자기 스피커를 한 번도 자기 발언을 한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무슨 조국 사퇴하고 이러면은 집회에 갈 생각을 못 하는 거지. 저거는 저 새끼들 뭐 명문대 애들 얘기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만남의 공간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586들이 마지막에 할 일이 하나 있다면 청년들한테
그런 만남의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는 나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공론장을 했던 거죠. 차이를 이제 에너지로 이제 승화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에 너무 공감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뭐 구의역에서 이렇게 뭐 사망한 그런 청년 노동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만약에 전혀 그런 환경에 놓여지지 않았던 뭐 그런 강남이나 이런 청년들은 그게 언론에서 비춰지는 뭐 하나의 그냥 기사거리이지 그게 정말 이 시대의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의 아픔이라든지 이렇게는 인식되지 않고 내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전혀 그것이 실감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에 단지 그냥 만나서 이게 그 차이를 그냥 아는 것에서 좀 넘어서서 메뉴가 있어야 되죠. 만나려면은 메뉴 없이 네. 만나가지고 너 뭐하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론장은 만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그 공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공론장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논의해야 될 의제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 개별적으로 이렇게 자라왔던 애들이기 때문에 기성세대나 이렇게 우리처럼 공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걔네들의 상황을 잘 살펴서 걔네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의제를 이렇게 그 의제를 형성하는 일을 도와주는 거. 어렸을 때부터 그게 그러니까 장애인이든 좀 외국인이든 좀 그런 뭐 소득 이런 격차에 관계없이 좀 더불어서 어울려서 사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좀 생활 공동체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우리는 지금 어릴 때부터 아예 차단되어 있잖아요. 아예 그런 환경에. 그리고 주거 같은 것들도 다 분리되어 있고 학교도 분리되어 있고 어릴 때부터 그런 경험 자체를 완전히 차단해버리고 그래서 아예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그 기반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그 의제가 이렇게 주어지고 그걸로써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충분히 논의되고 또 그 접점이 생길 수 있을지 그러니까 정말 그 차이가 에너지로 승화될 그런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문제인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두 가지만 제가 실제로 이제 그 현장에서 경험한 거를 빗대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공동체성이 좀 남아있는 곳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더라고요. 공동체 전체 붕괴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서로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삶의 공간뿐만 아니라 관계가 전체가 붕괴되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지 않는 이렇게 복원하는 레질리언스하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어요. 전통사회는. 근데 이제 그런 공간은 점점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개별화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문제 해결 방법이 바뀌어야 되죠. 근데 이제 지금 개별화는 되는데 만남의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공동이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반드시 생기거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뭐 무슨 국회의원이 뭐 이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온 거 이런 거는 그냥 인정해주면 다 되는 거잖아. 그 문제가 될 건 없잖아. 근데 이제 공동체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 같은 게 있다고. 예를 들면 뭐 세금 문제부터 해가지고 뭐 부동산 문제 이런 거는 내가 피한다고 피해질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다양한 삶이 있지만 어쨌든 모여서 논의를 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차이가 분명한 상태에서 이거를 회피하지 않고 문제를 무시하지 않고 차이를 바탕으로 논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같이 해결해야 될 부분을 발견해내는 거는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거든요. 생산적인 논쟁이 필요한데 우리는 모여서 논쟁하는 것 자체를 터부시해요.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생각한다고. 그런가 하면 치열한 논쟁을 질서 있게 할 줄 아는 것을 훈련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치열한 논쟁을 미디에이션 할 수 있는 조정할 줄 아는 능력 있는 조정자가 없어요. 우리 사회는.
실제로 갈등이 존재하고 극심한 부딪힘이 있는 공간을 리딩하면서 생산적인 과정으로 이끌 줄 아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에너지를 형성하지 못하고 그냥 차이가 그냥 분열로 그냥 존재하게 되는 거죠. 사회적인 에너지를 형성하지 못하게 되는 게 지금 단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차이가 에너지로 형성되지 못하는 여러 요인이 있고 그걸 에너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바꿔 말하면 여러 역할들이 각 위치에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까 그 말씀하실 때 그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컨트롤이 아니라 매니지먼트 영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특히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이 갈등을 매니지먼트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과 그 가부장제주의가 좀 약간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한 도덕적 우월 의식의 바탕에서 갈등을 조정하거나 매니지먼트하는 게 아니라 컨트롤하려고 하는 데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한국의 정부가 오히려 이 갈등 양산에 어떻게 보면 원천 소스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이런 조정 능력과 관련해 가지고 점수 몇 점 주십니까? 10점 만점에. 나는 옛날에는 조금 줬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지금은 20점 이상 주기 어려울 것 같은데. 거기 100점 만점 20점. 100점 만점에 20점. 정말 낙제인데. 저는 우리가 이제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좀 생각해 보아야 될 지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안 드러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그 다들 고민을 할 텐데 왜 이렇게 정치권 내에서 정쟁이 심화되냐, 왜 이렇게 극단화되냐, 이런 거를 잘 생각해 봐요. 그 원인이 무엇일지. 그걸 정치 내적인 문제로만 보면은 잘 안 보인다고. 우리 사회가 정말로 굉장히 이게 다양화되고 개별화됐어요. 이게 뭐 오래됐죠. 적어도 어쨌든 IMF 때부터는 시작이 됐다고 보니까. 그런가 하면 사람들의 역량이 커졌어. 어쨌든 뭐 GNP도 커지고 그 학력도 커지고 또 촛불혁명 이런 것으로 인해서 권리의식도 커지고 그런가 하면 시야도 넓어졌단 말이에요. 뭐 세계화 이런 거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정치에 대한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 기대의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 옛날 같지 않고. 근데 현재의 대의 구조가 이걸 커버를 못하는 거야. 근원적으로. 1차 방정식으로 풀 수 있을 때는 정치권이 해낼 수 있었어요. 어느 정도. 뭐 대충 퉁쳐가지고 해도 문제 해결할 수 있었어. 2차 방정식까지는 간당간당 커버를 했는데 지금은 4, 5차 방정식을 요구하는 거야. 근데 정치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대의제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한계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높아진 사람들의 요구와 이 대의제가 탁월성이라고 하는 걸 담보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모순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거야. 심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내부에 압력이 쌓여요. 정치권 내부에. 왜냐하면 국민들로부터 포화를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쉽게 말하면 달달달달 볶이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심각한 그 문제 제기, 서로한테 서로가 총질하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거지. 그 압력은 근원적으로 이 변화된 사회에 맞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지 못함으로써 정치권 내부가 공동으로 지고 있는 문제다. 이제 저는 구조적으로는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틀을 좀 바꿔내지 않으면 이거는 별로 이렇게 문제 해결 방법이 없겠다. 그렇다고 해서 뭐 대의제 자체를 두드려 부실 수는 없는 거고 또 그러면 결국은 이 삶의 현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중이 소통 권력을 형성해서 어쨌든 그 대의제를 계속 공격하면서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밖에는 우리한테 없다. 그래서 다중이 참여하는 공론장을 통해서 어쨌든 국가 권력을 흔드는 방식 밖에는 해법이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저는 그런 생각. 그 다중이 그 어떻게 보면 국가 권력 정부를 포위한다는 이런 관점이 다중에 대한 약간 낭만화에 기초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늘 많이 하거든요. 지금은 옛날처럼 다중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시대가 아니라 모든 사안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발언을 하고 또
어떤 특정한 제도화된 어떤 미디어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이 발언할 수 있는 SNS에 말 한마디에 올리는 것이 시장 하나를 죽일 수도 있는 이런 권력이 되는 세상이 이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미디어 환경에서 다중이 정부를 포위한다고 할 때 그 다중이 무엇인가,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정말 복잡한 이해관계와 욕망의 어떤 결집체이자 분열체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중이 그냥 우르르르 떠든다고 해가지고 그게 힘이 뭐 이렇게 그 압박하는 힘은 생기겠죠.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는 거는 그냥 중구난방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다중이 의회가 봐도 놀랄 정도로 다중이 굉장히 질서 있고 스마트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대의제가 갖지 못하는 신뢰를 형성해야 되는 거죠. 다중이 그냥 우후죽순으로 모여가지고 떠드는 그거는 다중이라기보단 군중이죠. 말 그대로 그 국가에 의한 공론화가 아니라 스스로 의제를 가지고 형성하는 공론장을 통해서 내용과 절차를 정교화하고 이 과정에 있어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 힘에 의해 가지고 신뢰는 형성되는 것이고 말 그대로 소통 권력의 권위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나는 그거를 충분히 사람들이 할 정도의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확실히 느낀 거죠. 그 어려운 의료와 관련된 문제를 사람들이 몇 개월 만에 지식인이나 전문가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정도의 굉장히 세련된 내용을 형성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야지 그냥 다중이 모여가지고 그냥 떠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의제가 명확해야 되고 프로세스가 존재해야 돼요. 프로세스가 존재하고 그 과정은 어쨌든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의회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그런 공정성과 투명성 이런 게 담보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다중이 모여서 공론장을 형성할 때는 그런 의회가 형성해내지 못한 것을 다중이 형성해내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확실한 거는 질서 있게 모이면 훨씬 더 탁월한 결론을 형성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지식인이나 전문가나 대표가 갖지 못하는 훨씬 더 좋은 내용을 형성할 역량을 갖췄어요, 이미. 대단히 이렇게 현실적인 결론들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멋진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단 한 가지 제가 일관되게 확인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제대로 모이면 탁월한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확인을 어느 공론장이든지 다소 미숙하게 공론장을 설계했다 하더라도 다중이 모여서 체계적인 논의를 하면 전문가나 지식인들보다도 훨씬 더 멋진 결론을 도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해요.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에서 그런 반쪽짜리 민주주의가 아니라 온건한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그냥 이제 그 촛불 혁명이 이루어졌지만 진정한 삶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광장 민주주의에서 좀 넘어가서 더 나아가서 이제 좀 그런 생활 속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에서 그 다중의 힘이 좀 굳건해지고, 생활 민주주의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많았잖아. 이전에도 뭐 풀뿌리 민주주의 뭐 이런 얘기.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 안 바뀌어요. 정확하게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 하더라도 그 알맹이에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국가 권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항상 명심하고 국가 권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건 다 꽝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 하더라도, 공론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론장 내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정치적인 것의 의미를 항상 공유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권력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항상 고민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소통 권력이라는 것도 그 네트워크 권력과 같이 이렇게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인 건가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정치 권력에게는 대항하는 그런 안티테제로서의 그런 권력을 말씀하시는. 어떤 때는 안티테제로서 작용을 하지만 우리가 광장에 모여서 떠들고 하는 거는 물러나라 이는 거잖아요. 하지 마라 이는 건데, 우리가 공론장이 갖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그 힘이면서 장점은 뭐냐면 내용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교하게 형성할 수. 그거는 건설 과정이거든. 그러니까 건설 과정은 광장에서 모여진 군중에 의해서는 쉽게 생기지 않는다고. 결국은 대의제의 문제를 지적을 하면 대의제를 넘어설 수 있는 내용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대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용을 형성하는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아까 그 생활 속 민주주의를 말씀드린 것이지 단순히 그냥 각각의 개별의 마을이나 공동체에서의 그런 뭐 활동이나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었고, 그런 어쨌든 정치와 그리고 권력을 강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는 당연히 이제 공감을 하는데요. 이제 어쨌든 생활의 문제, 좀 삶의 문제,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좀 그 정치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에서 거기서 저는 그런 탈정치의 정치라는 걸 좀 연관지어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조금 그 탈정치의 정치라는 그런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는 게, 자족적인 뭐 공동체 뭐 무슨 이런 얘기 하는데요. 한국 사회는 국가에 의해서 거의 모든 공동체가 장악돼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주 개개인의 생활조차도 임금, 집값, 아이들 양육, 이 모든 것에 국가가 들어와 있지 않은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뭔가 이렇게 외떨어진 공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어떤 일들이든지요, 국가에 대항적일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지. 새로운 것을 뭔가를 추구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거를 내포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항상 그 공론장을 만들 때는. 그리고 그 국가 권력으로부터 어떻게 자율성을 확보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소위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라는 게 저는 그 자체로 사실은 긍정화된다기보다는 좋은 삶을 위한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이 민주주의라는 말에 대한 함의가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좀 지금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다수가 모든 말을 하고 다수가 어떤 많은 어떤 머릿수에 의해 가지고 결정하면 그것이 마치 그 자체가 어떤 그 진리성을 갖는 것처럼, 사실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아까 그 다중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이 다중이라고 하는 것들, 다중과 군중과 이 대중 사이에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있으면서 큰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런 의미, 긍정적 의미의 다중이라는 거, 이런 게 과연 가능한가? 그것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 어떤 조건들이 설정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민주주의를 바람직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성하는 주체들을 긍정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가능성 같은 것들을 이 사람들이 포텐을 각각의 개인들이 장착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회에서 그런 것이 너무나 좀 잘 되지 않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상당히 더 절망하게도 되고, 그게 저절로 어떤 질서 있는 프로세스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건가. 소위 다수결 정치가 돼버렸잖아요. 머릿수를 채우면은 그 머릿수에 의해 가지고 그 머릿수가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이제 정치가 돼 있고, 그게 당장 이제 국회 현재 모습이란 말이에요. 머릿수 정치, 그러니까 다수당 또 다수가 선출하면 이제 그 힘을 갖는, 왜 그렇게 됐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참여라고 하는 참여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이전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참여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철학적인 빈곤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참여라고 하는 거는 내부 구성에 있어서의 질적 차이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아. 이게 떼거지로 어쨌든
수를 만들어 가지고 들이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뭐 위원회 형식이 됐든 뭐 포럼의 형식이 됐든 어쨌든 차고 들어가서 의사결정에 그 영향을 미치면 된다고. 이게 참여라고 하는 것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특히 586 정치인들 중에는 이게 사람 수 모이는 거에 굉장히 기대감이 커요. 아, 이게 어디가 사람이 더 많냐? 어떤 사람들을 조직할 것이냐? 뭐 우리 사회는 이제는 사람을 숫자로 환원할 수 없는 사회가 돼버린 거야. 이미 다 개별성이 너무 강해졌단 말이에요. 개별성에 대한 해석을 하지 못하면 이 사회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누가 어떻게 대표할 것인지를 상상할 수가 없는 사회가 이미 돼버린 거지. 그런데 얘네들은 내용에 있어서의 질적 차이와 다양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몰라. 왜 모르냐면 머릿속에 이렇게 집단에 기반한 민주주의의 형상이 그려져 있어. 말 그대로 네트워크적인 그 사회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 뉴런들은 뉴런들마다 다 다르거든. 수상 돌기의 모양 뭐 다 다르단 말이야. 다 달라요. 근데 이런 구조로 이 사회가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없는 거지. 얘네들한테는 민주 세력과 반민주 세력의 그림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서 작동하는 것이고, 결국은 민주 세력이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 시민단체들 너네까지 같이 이번에는 통으로 가자. 이렇게 돼서 시민단체가 이제 권력 내부로 포획된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이 차이와 차이를 통해 가지고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뭐 들레지 같은 사람 얘기를 안 하더라도 현실 경험에서 나오는 거라고. 새로운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놈들끼리 모여가지고 대안이 나오나요? 이게 차이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대안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비판과 평가, 그리고 그 정당성의 확보, 논리적인 정당성의 확보, 기타 등등 이런 일종의 치열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 가지고 형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한테는 요런 문화가 굉장히 빈약한 거지. 요런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이렇게 창조해내는 힘이 굉장히 약한 거지. 그게 현실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사는 삶의 공간에서는 그런 욕구로 가득 차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생각 있는 사람들이 조직화 해내면 되는 거야. 조직화까지도 아니고 공간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야. 공간을. 여기 와서 이런 논의를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생활 속에서의 공론장이야, 그게. 수없이 많은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수없이 많은. 지금 뭐 박원순 뭐 수사 문제부터 뭐 부동산 문제 얼마나 많아, 논의할 주제들이. 그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그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논의를 잘 진행을 시키면은 그 논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변해요. 그 훨씬 더 공적으로 변해. 이게 마술 같아. 사적인 입장을 가지고 오는데 그 안에서 새로운 체험을 하면서 새로운 인간형으로 바뀌어. 그리고 훨씬 더 용감해져요. 그리고 발언에 힘이 실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오는 결론에 의해서도 권력이 생기지만 각자가 권력이 훨씬 더 강해진다니까. 그런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경험들을 바닥에서 잔뜩 해야 돼. 잔뜩 해가지고 위로 이렇게 막 밀어내는 힘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 그렇지 않고는 얘네들이 스스로 무슨 직접 민주주의를 만들고 다 그런 건 다 환상이야. 절대로 권력을 분양하는 방법을 쓰지 않아요. 그렇죠. 환상이야. 지난번에 김누리 교수님하고 토론을 했는데 그분이 독일에서는 그러니까 절대로 기성세대는 스스로 그걸 내주지 않는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시위를 하는 것이 되게 다반사고 그 학생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작은 그런 것들을 오히려 교육을 그 친구들이 변화시킨다는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그냥 내주지는 않죠. 이제 시위가 있기 전에 걔네들끼리 내부에서 논의했을 거 아니에요.
문제의식이 있었을 거고 논의를 하고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라고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그리고 결론을 그렇게 낸 거잖아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권력이든 국가의 그런 정책으로부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고 뭐 생활도 다 마찬가지고 그런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지만 그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현상 자체와 그렇기 때문에 그 포섭되지 않고 그 자율성을 획득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그 스스로 만들어내야죠. 그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도 누가 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그런 공론장을 통해서 정치적인 자유를 획득을 하는 거고요. 그런 공간이 없으면 그 경제적인 노예는 아닐지 몰라도 정치적으로는 노예 상태가 되는 거죠. 지금 부동산을 생각해봐요. 저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 맨날 변신하는 곳에 그냥 아무런 대안 없이 그냥 놀아나잖아요. 이게 일종의 정치적인 노예 상태지. 거기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의사가 거기 전달이 되나요? 전달 안 되잖아. 그냥 자기네들 내부에서만 정하는 거지. 정치적으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노예 상태라고 봐야 되죠. 그거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그것을 이제 신뢰받을 만한 정도의 그 합의가 형성되지 않는 것이고 그 합의가 형성될 그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이 다중으로서의 결론으로 이렇게 힘이 닿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너무 다 다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차이가 이제 에너지로 승화되는 게 아니라 분열로 가기 때문에 이게 전혀 그 결집된 힘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다중이라고 하면은 복잡한 개념이 아니고 다양성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일정한 이슈를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을 다중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다양성이 존재한 상태에서 이슈를 중심으로 힘을 결집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안에서는 다양한 차이라고 하는 차이가 존재하고 그 차이를 극복하면서 에너지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중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데 그런 집단들이 이렇게 쫙 만들어져야 돼. 쭉 만들어져야 돼. 근데 심지어는 위장된 민주주의조차도 공론장조차도 국가가 만들어낸다고.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지경을 넘어서기 위해서 약간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부여하는 거지. 사실은 정당화가 목적이고. 우리는 공론장을 스스로 형성해야 된단 말이야, 스스로. 근데 기분이 좋은 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조그마한 모임들이 계속 만들어져. 근데 그게 조금 커지면 조금 더 의미 있는 공론장이 돼요. 원래 부르지아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도 제일 처음에 프랑스나 영국이나 할 것 없이 커피 마시면서 그림 얘기하다가 내가 부르주아지가 돼가지고 장사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어떤 그림 살까? 또는 차 새로 나왔다는데 어떤 차 살까? 이런 얘기로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극복해야 될 점도 있어요. 우리가 소위 문바들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그 인터넷에서 존재하는 어마어마한 그룹들 있잖아요. 일정한 정치적인 성향을 갖는. 그렇죠. 그거는 다중이라고 볼 수 없어. 그거는 동질 집단이야. 당파인가요? 당파야, 당파고 실제로 기존의 정치와 라인이 연결돼 있어요. 그거는 대안이 안 되는 것이고 새로 이렇게 저렇게 우리 같은 고민하는 사람들이 335 이렇게 시동은 걸린 것 같아. 이게 이제 얼마만큼 잘 이렇게 발전해 갈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죠. 한국 사회에서는 시민이라는 말이 함의하고 있는 중요한 것이 87년 이후에 이제 시민단체가 만들어지면서 국가 정책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시민이라고 하는 말이 또 하나 이제 환경이나 여성이나 소수자 이런 것처럼 국민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권리를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을 시민이나 시민단체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하나는 국가 정책에 관한 문제, 또 하나는 기본권, 그 사람들의 권리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 근데 그거조차도 시민이라고 하는 것의 내부 구성에 관해서는
누구도 생각 안 한 거지. 민중 이렇게 얘기하면 민중 내부의 구성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억압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뭐 깨어있는 사람들 어쩌고 저쩌고 뭐 또 뭐 기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 내부 구성에 있어서 이 다양성과 복잡성은 포착하지 못하는 단어지. 그게 결국은 지금 586 정치권하고 결합이 된 거잖아요. 원래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가 이렇게 같이 간 거야. 이렇게 다중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우린 말로는 그래서 사람들이라는 말이 가장 그래도 좋은 건데.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그 현실과 또 그런 현실 정치를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정치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고 정치 그리고 또 그런 정당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런 회의론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그 정치의 본래의 그런 모습을 회복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고 그 건강한 정당 정치 그러니까 정당 정치 자체를 뭐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정당 정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그 정치의 본래의 모습을 좀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우리가 뭐 작년에 그 선거법 관련 해가지고 정당 간의 관계에도 많이 봤잖아요. 정당인들이 그 정당을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새롭고 좋은 사람들을 정당 내부로 끌어들여가지고 내부에서 모순을 좀 만들어가지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 그런 노력 자체가 뭐 그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거기다 기대를 걸 수는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벌써 수십 년 동안 속아왔던 거거든. 거기다가 또 이렇게 기대를 걸고 또 잘 들으세요. 정치에 들어가고 이렇게 그 하는 것은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득권은 공고해요. 그래서 기득권 바깥에서 기득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정당 내부로 들어가 가지고 정당을 변화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현실이라고 봐요. 요즘 이제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전에는 한국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문명사 전체 세계사를 넘어서서 이 지구 전체의 관점에서 이거를 보는 그런 눈이 없으면 우리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이게 굉장히 극단화된 두 흐름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너무나 어떤 기업들이 몇 개의 기업들이 글로벌화 돼 가지고 모든 어떤 지구에 있는 자원들을 흡수해 버리는, 거의 대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한 상위 한 20개가 거의 모든 자원을 약탈하는 이런 수준이 한편으로 되는가 하면 이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민주화 전에는 형식적 민주주의도 갖추지 않은 상태 속에서는 이게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항 권력들이 뭐 시민운동도 그렇고 또 야당이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어떤 패권을 갖게 됐을 때 이게 또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좀 괴물 같은 희한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아주 큰 패권의 흐름이 있고 이것은 오히려 공고화되는 흐름이 있어가지고 깨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아까 그 소소한 대안적 어떤 모색들 있잖아요. 그 흐름들이 전체에 대항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지만 이 가능성들을 굉장히 이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도 한편도 좀 들기도 하고, 이런 좀 양면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 더 우선이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그리고 어떤 것이 더 시급하냐 이런 것도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단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바깥에서 새로운 권력을 형성하든 내부에서 새로운 권력을 형성하든 최소한 10년은 해야 된다는 거야. 최소한 10년은 정당 내에서 싸워야지 돼. 최소한 물러서지 않고. 근데 그게 훨씬 더 어려워. 그 직접적인 싸움이거든. 피부로 마주치는 싸움이잖아요. 싸우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계속 깨지면서 버티는 거지. 그리고 싸우면은 쫓겨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매우 높아요. 그만큼 가능성이 적은 거지.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 학교 같은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대학에서 어떻게 보면 좀 그 메인스트림에서 연구하고 거기에서 어떤 그 공론적 활동을 좀 펴고 싶은 그런 생각과 좀 좋은 의미의 야심을 가지고 있다가 대학이 작동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공론이라고 하는 거는 관념을 발화하고 세상에 퍼뜨리는 유통시키는 어떤 과정인데 이 과정에 이 원천 소스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 대학 같은 곳이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공론이라는 건 대학에서는 전혀 지금 작동을 못 하고 있어요. 자기들 사회에서 굉장히 고용화된 몇 개의 어떤 그런 지식들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정도의 그게 어떤 지식의 역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만 있긴 하지만 굉장히 쓸데없는 지식, 삽질하는 지식을 엄청나게 양산하고 있거든요. 한국의 대학은요. 저 같은 사람은 인문학 이제 학자로서 훈련받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작동되지 못하는 대학이 아니라 그 바깥에 대학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교실에서 수업 만들어준 수업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어떤 새로운 에너지를 바깥에서 형성하면서 이것을 저는 아예 바깥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이 대안학교라고 하는 게 한 2, 30년 좀 됐는데 대부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위 안에서 이것이 형성됐는데 이게 아주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으로는 국가 권력이나 제도 교육에 전혀 긴장이나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압력을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역사적 한계가 다 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그 제도를 인식하면서 제도의 어떤 긴장 관계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을 외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경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경계를 내부 안으로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는 대화의 장과 지식의 장과 이 지식을 공론화시킬 수 있는 어떤 유통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해봅니다. 그게 현실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대화도 저희가 같이 만들게 되는 거고요. 저는 그 지금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이 충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들어서 낡은 것을 이렇게 물갈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려면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일 것 같아요?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이 공존하는 상황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낡은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빨리 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또 너무 파괴적으로 버리면 안 되니까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말 그대로 경계에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국회에다가 공론장을 만들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생각 때문이었어요. 국회 욕하는 걸로 바뀌는 게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이게 국회가 하지 못하는 것을 훨씬 더 세련되게 만들어서 국회의원들한테 줘야지 이게 영향력이 생기고 신뢰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든 뭐 직장이든 이런 경계 지점을 만들어야지, 그거를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그 외따로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그냥 작동만 하게 하면 이전에 그 자족적인 공동체하고 달라지지 않는다고, 표방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권력이 흘러다닐 수 있는 루트를 예상하고 모임을 형성을 해서 거기서 모아진 내용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게 말 그대로 열린 구조가 돼야 되죠. 공론장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열린 공간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열린 공간.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열린 공간이 돼야지, 폐쇄적인 공간이면 공론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공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말로 하는 모두애라는 뜻이거든. 이 모두애가 되려면 열린 공간이어야지 되고, 그 포지션도 그런 열린 공간에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해야만 스스로 긴장이 유지가 돼. 그런 경계에 놓여 있어야만 양쪽 내지는 뭐 여러 쪽을 볼 수 있음과 동시에 어떻게 균형을 스스로 형성해 갈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 운동 같은 것이 멋있죠. 이제 새로운 미디어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그 예전과 같은 무슨 사실 예를 들면 그 언론 권력 같은 경우도 미디어를 큰 어떤 언론사밖에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권력이 됐지만 지금은 개인도 굉장히 강력한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됐단 말이에요. 이 언론 권력이라고 할 때 언론이라고 하는 말에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말할 수 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게
무슨 우리가 지금 기레기라고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개인들이 그런 어떤 발화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들도 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 전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 속에서 지금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과거에 굉장히 이렇게 억눌렸고 억압받았던 어떤 계층이나 사람들이 이런 어떤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확인되지 않는 발화, 책임질 수 없는 발화,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이 권력의 어떤 향배를 순식간에 전도시켜 버릴 수 있는 이런 어떤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공론장 상황의 새로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지점들이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또 저는 왜곡시키고 있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나 한쪽이 억눌려 있다가 반작용이기 때문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일면 그 얘기는 이해하기도 하지만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렇게 두는 것이 사회 디자인이고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페미니즘의 문제라든가 어떤 뭐 권력의 어떤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들이 그런 데서 또 역작용으로 발생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제가 답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지금 함 선생님이 얘기한 것과 같은 얘기를 하는 미디어를 만들면 돼.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태까지는 입장이나 주장을 얘기하는 미디어는 많잖아요. 입장이나 주장, 지금 뭐 이렇게 SNS라든지 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양극화돼 있고 그리고 이념화돼 있고 그다음에 정당 정치에 포획돼 있고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지금 매스미디어의 세상에 있었잖아요. 그렇잖아. 우리 의식까지도 다 조종당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소위 SNS 과학기술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얘네들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후퇴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공론장의 구조가 변화되는 거야. 매체 자체가 변하면서 생기는 구조 변동도 있는 거거든요. 쓰는 도구는 달라졌는데 유튜브인데 하는 기능은 기존에 그 매스미디어가 했던 짓을 반복하고 있는 거야. 내용은 편가르기 하고 뭐 이념 중심의 논의를 하고 그 대표적인 게 김어준 유잖아요. 매체는 SNS를 쓰는데 그 팟캐스트 같은 걸 하는데 매체는 새로워졌는데 내용은 구태한 거잖아요. 진영 논리에 기반한 거니까 이 공론장을 어떻게 하면은 바람직하게 운영해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히트치게 돼 있죠. 이념이나 내용에 대한 입장이나 주장을 표명하는 게 아니라 이 공론장을 우리가 어떻게 잘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논의하는 그런 게 필요한 거지. 공론장을 제대로 만들려면 공론장을 형성할 주체를 실력 있는 주체를 잘 양성을 하는 게 가장 필요하죠. 공론장은 자발성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돼요. 민주주의가 작동하려면 기본적으로 자발성에 기초해야 되거든요. 공론화하고 공론장은 우리가 구분해서 쓰자. 공론화는 이 될 화자잖아요. 국가나 공공기관이 자기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공론을 형성하려고 하는 거는 공론화다. 공공의 의견을 의도적으로 모으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국가 권력이나 공공기관이. 근데 공론장의 원래 개념은 그게 아니거든. 생활세계 속에서 자발성을 가지고 스스로 형성해내는 게 공론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 의미는 나눠서 쓰자. 그래서 우리는 공론화는 안 한다. 우리는 공론장은 만든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공론장은요, 돈이 들어갈 일이 없어. 모여서 스스로 논의 공간을 형성해서 만들어 가는데 돈이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공론장을 쉽게 만들고 그 공론장이 갖는 유일한 그 힘은 그 과정의 공정성에 기반한 사회적인 신뢰가 그 공론장이 갖는 유일한 힘의 원천이야. 이 법이 없잖아요. 사회적인 합의라고 하는 것이
법에 쓰여져 있는 게 아니잖아. 또 법에 쓰여져 있으면 안 돼. 그 유연성이 약해져가지고. 그러면 그 모이는 사람들의 그 그 진실성과 그 진지함과 그리고 공정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힘이거든. 이거는 주어진 힘이 아니라 법이나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힘이 아니라 발생하는 힘이라고. 네, 발생하는 힘에 의해서 유지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불완전한 거죠. 공론장에서 만들어내는 힘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불완전한 힘이에요. 그래서 그 불완전한 힘을 유지하는 것은 그 공론장에 참여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로부터 형성되는 거거든. 굉장히 진지해야 돼요. 그러면은 잘 돼. 그 힘이 굉장히 세.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거거든. 우리가 일찍이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그 엄청나게 짜릿한 경험이거든요. 굉장히 깊은 충격을 주는 경험이야. 그래서 이게 갖는 힘은 굉장히 세요. 이렇게 해도 이게 정치가 되는 거구나, 의사결정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형성돼 가는, 생성돼 가는 과정을 보는 거거든. 공론장이라고 하는 걸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민주주의가 사람들이 모여서 민주주의가 형성돼 가는 그 생생한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동이, 자기는 한 번도 태어나가지고 말로는 주인이라고 하지만 그 권력이 행사되는 과정에 단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거든. 투표 날 외에는. 근데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에 자기가 참여하고 있을 때, 그리고 또 그 과정이 삐걱거리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작동을 해가지고 결론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충격이에요. 그런 경험을 사람들한테 하게 해야지. 그리고 그 과정을 정말로 이렇게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네, 든든하고 큰 말씀 듣는 것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사실 갈등과 또 그런 갈등 관리 또 그 이제 사회 이제 공론장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그런 개별 이슈에 대해서도 조금 짚고 싶었는데 그 주어진 시간상 이미 예정된 시간이 훌쩍 지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것이 어쨌든 그 대표님의 최근에 그 이슈가 그 새로운 운동의 발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제 내용이나 방법과 그런 주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고, 그 이전에 그 아까 그 경계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거기도 이제 굉장히 공감을 했고, 그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이 공존하는 그 부분, 그 경계에 있어서 또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것 낡은 것을 논증하는 것. 그래서 그 낡은 것을 논증하고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운동을 발명해가는 그런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몇 가지 이렇게 생각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일성보다는 차이에 이렇게 좀 착목을 좀 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그 시민이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다중이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지 되고, 스스로 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고민을 해야만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멈추지 않아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세상을 이렇게 그 방바닥 걷어내는 식으로 이렇게 걷어내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그 정보와 자료와 근거들이 널려 있거든. 실제로 이미 사람들은 차이에 기반한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요동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국가도 책임지지 않고, 국가가 그 사람들 책임지나요? 책임지지 않아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양한 것들이 막 뒤엉켜가지고 다양한 형상들을 만들어 내거든. 위기 상황도 오고 또 같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도 항상 새롭게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또 이렇게 그 사람들의 그 뜻과 의지를 또 잘 모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런
이런 자체 역량을 어떻게 성숙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상황일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새로운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기본권 중심의 또는 국가 정책 중심의 그런 시민 운동이 자기 생명력을 체제 내화되면서 생명력을 다한 이 빈 공간에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예요. 그 문제 제기의 핵심은 이 다양화된 시민들의 삶에서 다양해진 사람들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재조직화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고, 사람들의 삶을 시민단체라고 하는 이름이 비공식적으로 대리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회비 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단계가 되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할 일이 없어지니까 쏙 들어간 거야. 그러면 여기 사람들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조직해야 된다고. 자기 스스로를 조직해서 자기 스스로 과제를 형성하고 자기 스스로 권력을 창출해야 돼요. 이 모양새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굉장히 중차대한 과제의 직면에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저는 일단 과제 중심으로 다중이 모여서 공론장을 만들어 보자. 이런 수없이 많은 훈련을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할 건지는 그 다음 차원에서 고민을 해도 되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국가 권력과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면, 이전에는 여기 시민단체 이런 것이 나름대로 브릿지 역할, 가교 역할을 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게 쏙 들어갔어. 그러면 이제 이게 국가 권력과 사람들의 삶이 그대로 노출되는 상태로 만나는 거잖아요, 지금. 부동산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딱 드러나잖아요. 국가 권력하고 사람들이 그냥 막 충돌하잖아요. 힘을 형성해야 되잖아. 이게 사람들이 저렇게 막 맨날 피켓팅 맨날 할 수 없잖아요. 이 힘을 어떻게 형성해내고 이 대의를 뛰어넘는 대안을 형성해낼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지. 그 대안 가운데 하나가 저는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다양한 공론장을 형성해 가자. 그러면서 그런 운동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하는 거지. 아까 다중에 대한 좀 새로운 규정이신 것 같아요. 간단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다중을 이해하는 걸 너무 복잡하게 이해하지 말고 어떤 하나의 이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응집하는 어떤 여론을 형성하고 그것을 다이나믹을 발생시키는 어떤 것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렇게 자율적 공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상상력을 발동시켜서 만드는 그런 학교, 이 파티 같은 학교는 이미 8년 전에 시작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미 시작을 하고 있는 학교인데요. 또 새로운 학교들이 또 나타나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만들고 싶은 세상의 모습을 그 조직 운영에서 그대로 보여줘야 돼요. 교육도 그렇게 교육을 해야 돼. 그런 교육을 해야 돼. 그런 교육. 공론장은 실제로 그 안에서 교육받는 사람들한테 공론장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형식 자체가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럼요. 그리고 거기 있는 아이들하고 이슈를 잡아가지고 공론장을 펼쳐봐야지. 그러면 애들이 이게 공론장이구나 이렇게 알 거 아니에요. 교육을 하든 뭐 하든 그렇게 실제로 역량을 이렇게 키울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좋고, 우리 공론 관련해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훈련을 해야 돼.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그 미래 세대에게 꼭 당부하시고 싶은 그런 메시지만 한 말씀 듣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는데요. 그 비판은 애정이 담겨 있어야 되고, 그 비판의 내용은 다른 사람들도 용인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합리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남이 해주기 전에 자기가 실제로 해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 만족감이 든다고.
우리가 그 자유로움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데요. 그 두려움을 딛고 자유를 얻었을 때의 기쁨은 굉장히 크고 멋있어요. 그런 경험을 나는 젊은 사람들이 좀 했으면 좋겠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역량이 뛰어나잖아요. 근데 조금 답답하다고 느낄 때는 자유롭다고 느껴지지가 않을 때가 너무 많아. 자유로운 거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를 생각하고 그거를 해보는 거잖아요.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해보는 거라고. 그랬을 때 얻는 기쁨, 만족감, 그 자존감 이런 게 굉장히 큰데 그런 거 좀 바라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또 일요일 날 마감 또 원고도 있으신데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귀한 시간과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회공론장 프로젝트는 네,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